자, 이제 장 그르니에의 작품을 제가 골랐는데, 이 작품 번역본을 혹시 읽어보셨을까요? 그르니에 작품? 근데 이 장 그르니에는 이제 알베르 까뮈의 선생님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 까뮈를 사실은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부터 만나서 알제 쪽에서 굉장히 정신적인 스승인데, 저는 이제 대학교 때 배우기도 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이제 왜냐면 김하영 선생님한테 이제 제가 수업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장 그르니 작품을 가지고 막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주로 이제 까뮈 작품으로 강독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산문이나 수필을 훨씬 더 좋아해가지고 소설보다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성향 자체가 좀 사색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르니에의 그 산문들을 다 사서 이제 읽었었는데 그때는 20대니까 좋은데 뭔가 약간 이제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제가 뭐 이런저런 수업을 하면서 단편이나 산문 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좀 살펴보다가 다시 읽게 됐는데 지금 이제 40대 후반 나이를 공개했어요. 네, 다시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좋은 작품은 20대에 읽고 30대에 읽고 40대에 읽으면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특히 가장 좋은 나이에 가장 좋은 느낌으로 이 책을 다시 읽었어요. 그래서 좀 꼭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을 했고, 텍스트의 난이도는 이제 오늘 제가 첫 강의라 그 본문으로 들어가진 않고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일부 좀 문장을 제가 이제 PPT로 가져왔는데, 네, 그런 거 보면서 느끼실 것 같아요. 난이도가 어떤지. 그래서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가 어렵진 않은데, 문형들이 어렵진 않은데, 사색이기 때문에 어떤 문장에 가서는 굉장히 이렇게 압축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이제 특히 고양이 물루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요. 저는 막 정말 미치도록 좋아가지고 그 느낌을 까미가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작품이 너무너무 이렇게 가슴 떨리게 하는지. 제가 일단 이제 그 까미의 문장으로 가져왔으니까 같이 보시고. 이제 고양이 뭐 다 좋아하시죠. 근데 이제 그냥 디테일한 묘사, 그냥 고양이가 어떻게 눕고 이제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데 굉장히 뭐 어려운 철학이 아니라 너무나 일상의 그러니까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 문장이나 문형들을 이제 여러분 만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섬이라는 제목처럼 여러 섬들이 나와요. 그래서 섬이 도대체 이제 어떤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지 각자 다 뭔가 있죠. 섬은 외롭고 뭐 고독하지만 뭔가 우리 모습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섬에 대한 여러 사색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바라올 건데 좀 작품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불어 자체보다 이제 그 뒤에 있는 생각들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우선은 이 영상은 제가 윌리 호니스라는 그 사진 작가가 있어요. 네, 이 작가의 작품을 제가 이제 번역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고양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윌리 호니스가. 물론 다른 그 사진도 많지만 그래서 그냥 몇 개의 사진을 다운받고 그 다음에 장 그르니를 약간 입혀서 아이폰으로 그냥 뚜다닥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그냥 보셨으면 좋겠어요. 짧게 소개 트레일러 일종의 어떠세요? 잘 만들었나요? 음악 속도가 좀 빠르긴 한데 뭔가 이렇게 고양이 살아있는 느낌을 제가 나름 활용을 했고, 가끔 이렇게 만들어서 지겨우실 때 제가 좀 소개를 하기로 하고, 이 책은 지금 제본본이라 색깔이 조금 이렇게 그렇죠? 좀 어둡긴 한데 장 그르니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레질 이렇게 돼요. 자, 이 수업은 문학 수업이 아니고 원문 수업, 그러니까 프랑스어 수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불어 위주로는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나중에 여유 시간이 될 때 뭐 문학 얘기도 하겠으나 불어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한번 따라서 레질러 해보세요. 네, 이제 유치원 같아서 약간 고양이 사진부터 해가지고 레질러 해보세요. 레질러. 네, 복수형이에요. 섬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작품들은 제목부터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게 뭐죠? 레가 저기 아시는 분이 빨리 대답을 해주셔야지 돼요. 네? 정관사죠. 정관사. 만약에 데질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레질러 요게 붙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목을 작가가 붙일 때 프랑스어는 관사에서 다 결정이 돼요. 내가 무엇을 말하겠다가 어느 정도. 만약에 단수로도 쓸 수 있어요. 릴러 이렇게. 뭐 이제 그 부정관사를 쓸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부정관사를 쓰면은 하나의 섬, 어떤 섬이 돼요. 하나의 섬. 그렇게 되고 데질러 하면은 어떻게 돼요? 네? 여러 개의 섬들. 그래서 구체적인 섬들이에요. 제주도, 독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듯이 여기에는 이제 뭐 케르겔렌 군도라고 좀 저한테 너무 낯선 저기 섬이긴 한데 프랑스에서 이제 이렇게 발견한 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구체적인 섬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섬, 저런 섬, 그러니까 여행 잡지 같은 데서 소개하기 좋은 구체적인 섬들을 뜻하고 그런데 레질르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관사로 쓰면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개념화 시켜요. 그래서 정관사를 쓰면 정말 정격으로 딱 올려주는 거예요. 마치 정원 명령처럼. 그러니까 그냥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섬이 갖고 있는 모든 메타포를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독이랄지 뭐 그러니까 구체적인 섬이 아니라 지형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섬에 대한 사색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목부터. 그리고 이 출판사는 이제 이마지네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갈리마르에서 정말 좋은 산문들이 많고 어려운 텍스트들이 좀 많긴 한데 소개하고 싶은 작품 많으나 여러 가지 출판적인 환경 속에서 잘 안 하려고도 하고 자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그냥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져온 이미지가 있는데 장 그루니에는 알베르 까미의 선생님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가장 마음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여요. 일단 외모를 보시면 그 왼쪽에 있는 분이 장 그루니에시죠. 어때요? 까미는 너무 유명한 잘생기셨고 멋있고 그런데 그런데 장 그루니에는 굉장히 그 사진이 별로 없어요. 작품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김하연 선생님 덕분에 뭐 거의 전집 출판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더 덜 알려졌기 때문에 좀 더 알리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도 있어요. 까미 이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외모보다 제가 목소리를 한번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까미는 말을 굉장히 빨리 해요. 따다다다다 이렇게 약간 굉장히 그러니까 음성에서도 기질이 나타나잖아요. 저도 이제 장 그루니에 이거 찾다 보니까 잘 없더라고요, 자료가. 이제 아카이브를 구축해 놓은 이제 프랑스의 큰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도 잘 없어요. 그 정도로 유명하지 않다가 아니라 원래 유명한 스승은 다 어디에 있죠? 다 뒤에 있죠. 역사에 전승되지 않지만 수많은 야인들이 있죠. 원래 이렇게 유명한 제자를 배출한 스승들은 다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여기 자막이 있으니까 그냥 까미가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할 그 서문에 서문 좀 어려워서 제가 뒷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할 건데 이 작품 어떻게 만났고 어떤 것들을 좋아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뷰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화면을 띄우고. Un consentement. Dans son ciel mêlé de larmes et de soleil, j'apprenais à consentir à la terre et à brûler dans la flamme sombre de ses fêtes. 중간에서 잘랐지만 까미의 목소리인데 굉장히 빠르죠. Comment consacrer l'accord de l'amour et de la révolte? La terre, dans ce grand temple déserté par les dieux, toutes mes idoles ont des pieds d'argile. Je voudrais qu'Albert Camus, qui fut élève de Jean Grenier en classe de philosophie,
fixe pour nous quelques souvenirs. J'ai connu Grenier il y a 25 ans, j'en avais donc 17. Et il a été mon 밑에 professeur de 자막이 philosophie. 있어요. J'ai l'impression 느낌만. que Grenier jouait un peu un rôle, c'est-à-dire qu'il essayait d'être un professeur tout à fait scolaire. D'univers de l'intelligence et de la sensibilité, qui m'a touché directement, je dois dire, d'abord par des moyens d'art, comme il est naturel pour un très jeune homme. Je trouvais, et je trouve toujours, car c'est un livre que je n'ai pas cessé de relire depuis 25 ans, que depuis Chateaubriand et Barrès, on n'avait pas écrit le français de cette manière-là. Je veux dire que cette langue qui passe pour un peu sèche et froide et un peu angulaire, Grenier a su donner une sorte de mollesse, de flexibilité, une musique en somme, qui personnellement m'a transporté. Et je dois dire que de ce point de vue, ce livre est à l'origine de mes propres préoccupations et de mes ambitions d'écrivain. Ma conception générale n'est pas humaniste. 자, 여기서부터는 존 그루니의 목소리인데 약간 비교를 해보세요. 음성만. Il me semble très étroite, très limitée de l'homme et de l'humain. Et justement, ce qui m'a beaucoup intéressé dans les pensées d'Extrême-Orient, que je suis scandalisé de voir tellement négligé encore maintenant, parce qu'elle représente quand même une partie si importante de l'humanité, eh bien, j'ai été frappé de voir que dans ses pensées, il y avait quelque chose, s'il y a un humanisme, il est en tout cas très différent du nôtre. Ordinairement, quand on s'attache à cette notion d'homme, on aboutit toujours à considérer un type privilégié, le sage pour la philosophie antique, le saint pour tout le christianisme. Vous évitez cette classification par type. J'évite cette classification par type, d'ailleurs, tout simplement parce que je ne peux pas faire autrement, tout simplement. À vrai dire, si j'ai écrit, c'est parce que je me sentais poussé à écrire, mais je n'avais pas souvent d'idées extrêmement préconçues sur ce que je dirais. Il me semble que j'ai toujours considéré l'homme et l'humain par rapport à deux pôles, c'est l'animal et, disons, le surnaturel, le divin. 자,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잘 들리세요? 자, 목소리가 그냥 약간 인상적으로 존 그루니에는 어때요? 목소리 관상 없으세요? 이제 각자 이제 주관적인 요소인데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뭔가 이제 발음에서 약간 그 어눌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그 약간 혀 짧은 느낌도 좀 있고 그 뭔가 약간 더 소박하고 일단 되게 그 이제 프랑스어로 음블루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겸손한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이제 분인데 막 화려하고 말이 많고 이런 느낌보다 좀 물론 이제 뒤에 가서는 막 말이 빨라지기도 하시지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외모도 그렇고 글도 굉장히 마치 그 어떤 서양적인 사람보다 서양적인 어떤 사람의 느낌보다 약간 동양의 현자의 느낌도 있고 물론 이제 작품 속에서 인도의 불교 얘기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자연에 대한 묘사랄지 그다음에 이제 종교도 서양의 이제 어떤 기독교나 크리스찬이즘적인 철학 뭐 어떤 종교 이런 그 아까 까뮈의 그 문장에서 나왔는데 차갑고 뭐 이렇게 좀 경직되어 있는 이런 철학이라기보다 훨씬 존 그루니에는 이렇게 굉장히 그 유연하고 마치 그 유동성이 많은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적인 이제 사색을 하고 뭐 그런 철학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제가 그냥 처음이니까 앵토딕시용으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봤고, 그러니까 이 제목만 제가 좀 설명드리면은 그 사실 알베르 까뮈의 존 그루니에 하고 découverte de la philosophie et de l'écriture 이렇게 돼요. 프랑스 뀨티어라는 라디오 방송 매체에서 1955년에 실제 이제 그 방송을 했던 것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결국은 이제 20대 청년 때 만났던 스승이 이제 작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철학이, 그러니까 까뮈의 철학이랄지 까뮈 작품의 어떤 자양분이 된
이제 분의 글을 우리가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글쓰기 문제랄지, 물론 이제 좀 각자 또 다른 어떤 에크리티어를 갖고는 있으나, 그래서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그 까뮈의 프레파스, 그러니까 서문이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제가 특히 저도 20대 때 이 글을 읽고, 물론 앞부분 좀 어렵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부분도 좀 있고, 뒤쪽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문장이 좀 있어서 이제 뒷부분에서만 좀 할 건데, 그 전에 이 작품을 이제 소개를 해준 우리 그 번역하신 김하영 선생님의 역자 후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사실 번역어에 우리가 그 번역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을 이제 대하는 그 느낌이 다른데, 물론 장그린의 작품은 다른 사람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좀 비교가 될 수도 있으나, 한번 낭송의 느낌으로 제가 같이 여러분은 이제 따라서 한번 눈으로 보시고, 글의 침묵. 자, 아무나 글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주워온 지식들로 길고 긴 논리를 편다. 천직의 고행을 거치지 않고도 많은 목소리들이, 무거운 말들이 도처에 가득하고 숱하고 낯선 이름들이 글과 사색의 평등을 외치며 진열된다. 굉장히 센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더 맞는 이 글을 쓴 연도가 굉장히 옛날일 텐데, 요즘 누구나 책을 내고 누구나 뭐 평등한 사색의 진열장이 된 이제 문단의 풍경이랄지 출판의 풍경인지 연상이 되고, 정성스러운 종이 위에 말없는 장인이 깎은 고결한 활자들이 조심스럽게 찍히던 시대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멀리 떠나왔는가. 노랗게 바른 어떤 책의 첫 장을 넘기고 장인 마리오 프라시노가 고안한 장정 도안에 의거하여 크이에와 페오의 아뜰리에에서 제조한 독피지에 50부의 특별 장정본을 따로 인쇄하였다 라고 써놓은 것을 읽을 때면 마치 깊은 지층 속에 묻혀버린 문화를 상상하는 듯하다. 그런 책 속에는 먼 들판 끝에 서 있는 어느 집 외로운 창에 밤늦은 등불빛이 잠겨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썩지 않는 비닐로 표지를 씌운 가벼운 책들을 쉽사리 쓰고 쉽사리 빨리 읽고 쉽사리 버린다. 재미있는 이야기, 목소리가 높은 주장, 무겁고 난해한 증명, 재치 있는 경구, 엄숙한 교훈은 많으나 아름다운 글은 드물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더라도 목적 없이 읽고 싶은 한두 페이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수많은 책들을 꺼내서 쌓기만 하는 고독한 밤을 어떤 사람들은 알 것이다. 지식을 넓히거나 지혜를 얻거나 교훈을 찾는 따위의 목적들마저 잠재워지는 고요한 시간. 우리가 막연히 읽고 싶은 글 천천히 되풀이하여 그리고 문득 몽상에 잠기기도 하면서 다시 읽고 싶은 글 몇 페이지란 어떤 것일까? 겨울 숲속의 나무들처럼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서서 이따금씩만 바람 소리를 떠나보내고 그러고는 다시 고요해지는 단정한 문장들. 그 문장들이 끝나면 문득 어둠이나 무, 그리고 무에서 또 하나의 겨울나무와 같은 문장이 가만히 일어선다. 그런 글 속에 분명하고 단정하게 찍힌 구두점. 그 뒤에 오는 적막함 혹은 환청, 돌연한 향기, 그리고 어둠 혹은 무. 그 속을 천천히 거닐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 산문집을 번역했다. 그러나 전혀 결이 다른 언어로 쓰여진 말만이 아니라 그 말들이 더욱 감동적으로 만드는 침묵을 어떻게 옮기면 좋단 말인가. 김화영. 자, 이렇게 어때요? 되게 이 겨울에 딱 맞는 글처럼 뭔가
그러니까 이제 마음도 스산하고 이제 뭐 나이 탓도 있으나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는데 이제 막 고양이 물려서는 그냥 막 울었어요. 혼자 누워서 이제 뭐 좀 인생을 알만한 나이 때 읽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읽기도 전에 너무 이제 감동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이 수업은 문학 수업이 아니라 불어 수업이기 때문에 이제 불어 위주로 할 거고 이제 번역본이 나와 있으니까 요 한 권뿐만이 아니라 뭐 어느 개의 죽음, 뭐 일상적인 삶 이렇게 읽으면 수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한국 작품 읽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원문을 이제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셔도 좋고 물론 이제 제가 하는 것은 이미 번역본이 나와 있으나 우리가 텍스트에 쓰인 문장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제 뭔가 문형을 만나고 뭐 글을 만나는 거니까. 근데 정말 그 뒤에 있는 침묵을 어떻게 옮긴단 말인가. 이거는 이제 번역자에게 가장 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글은 글일 뿐이고 글 뒤에 이제 어떤 침묵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묻어나게 번역을 하는데 그 가장 그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리듬이죠. 리듬이나 문체로 그 침묵을 옮기는 거죠. 글만 옮기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적인 어떤 구조로